제 하루는 언제나 희뿌연 새벽빛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낡은 기계처럼 삐걱거리는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잠든 식구들의 숨소리만이 가득한 거실로 나서는 것이 제 삶의 오랜 관성이었지요. 지난 5년 아들 내외가 맞벌이를 시작한 이후로 제 이름석 자보다는 준서 할머니로 불리는 날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것이 제게 주어진 새로운 역할이자 벗어날 수 없는 굴레였습니다. 어머니, 준서 오늘 어린이집에서 감자 캐기 체험한대요. 활동하기 편한 옷으로 입혀주세요. 화장대 앞에서 분주하게 얼굴을 두드리던 며느리 미나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지시와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알았다고 짧게 대답하며 밥솥에 김을 뺄 뿐이었습니다. 한때는 살가운 어머니 소리에 가슴이 따뜻해지기도 했지만 이제 그 호칭은 제게 해야 할 일들의 목록을 알려주는 신호처럼 들릴 뿐이었습니다. 고맙다는 말, 수고하셨다는 말은 밥상 위 반찬처럼 차려놓았다가도 어느새 슬그머니 사라져버리곤 했지요. 아침 식탁은 조용한 전쟁터와 같았습니다. 아들 정석이는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않았고 미나는 준서에게 밥을 떠먹이며 연신 시계만 쳐다보았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보이지 않는 유령처럼 부지런히 움직이며 빈 그릇을 채우고 물을 따랐습니다. 제 존재가 느껴지는 순간은 오직 무언가 필요할 때뿐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사건의 발단은 아주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숟가락에 생선살을 발라 준서의 입에 넣어주며 말했습니다. 우리 강아지 맛있어? 할미가 가시 다 골라냈네. 그때였습니다. 미나가 물컵을 내려놓으며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애들은 그렇게 안 키워요. 그리고 준서 친구 엄마들 얘기 들어보니까 다른 집 할머니들은 벌써부터 영어 동요도 가르쳐주고 알파벳 카드놀이도 해주신다던데. 순간 제 손에 들려있던 숟가락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심장이 차가운 돌덩이처럼 쿵 하고 아래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사랑과 헌신이, 제 모든 시간이 요즘 애들 키우는 방식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순간에 낡고 무가치한 것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뜨거운 것이 목구멍으로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그저 밥알을 씹어 넘길 뿐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아들 녀석은 제 눈치를 한번 보더니 애인 당신은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라며 어색하게 아내를 말리는 신용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 무력한 방관이 제 가슴에 더 큰 생채기를 냈습니다. 식구들이 모두 집을 나선 뒤 텅 빈 집안에 홀로 남겨진 저는 한참을 식탁 의자에 못 박힌 듯 앉아 있었습니다. 설거지통에 쌓인 그릇들이 마치 제 마음속에 쌓인 서름의 무게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외투를 걸치고 무작정 밖으로 나섰습니다. 제 발길이 향한 곳은 늘 그랬듯 집 뒤편의 나지막한 산이었습니다. 흙냄새와 젖은 나뭇잎 냄새가 뒤섞인 공기를 폐부 깊숙이 들이마시자 그제야 막혔던 숨이 조금 트이는 듯 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준서 할머니로 부르지 않는 곳, 그저 스쳐가는 바람과 이름 모를 들풀만이 저를 맞아주는 이 고요함 속에서 저는 비로소 온전한 저 자신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한참을 넋놓고 걷던 중이었습니다. 등산로에서 살짝 벗어난 덤불 속에서 무언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산짐승이겠거니 하고 지나치려는데 희미한 신음 같은 소리가 섞여 있는 듯 했습니다. 호기심 반, 걱정 반으로 다가가 덤불을 헤치자 저는 숨을 헙 하고 들이마셨습니다. 그곳에는 눈처럼 새하얀 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불법으로 설치해 놓은 듯한 낡은 올무에 몸통이 단단히 조여 있었고 여린 살갗에서는 붉은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보통의 뱀과는 달리 그 뱀의 비늘은 햇살을 받아 영롱한 진주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공포심보다는 측은한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저 역시 보이지 않는 올무에 걸려 버둥거리고 있다는 동질감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주위에서 기다란 나뭇가지를 주워 조심스럽게 뱀에게 다가갔습니다. 뱀은 저를 경계하며 쉭 소리를 냈지만 그 눈빛에는 두려움과 함께 고통이 가득 서려 있었습니다. 괜찮다, 괜찮다. 해치려는 게 아니야.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저는 나뭇가지 끝으로 올무의 젬새 부분을 힘겹게 밀어 올렸습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둔탁한 소리와 함께 올무가 툭 하고 풀렸습니다. 자유로워진 뱀은 그러나 곧장 달아나지 않았습니다. 상처 입은 몸을 추스르며 저를 향해 고개를 들고는 한참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 검고 깊은 눈동자가 마치 제 마음속까지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그러더니 마치 인사를 하듯 고개를 한번 깊이 숙이고는 미끄러지듯 조용히 숲의 더 깊은 곳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신비로운 광경에 홀린 듯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주 기이하고도 생생한 꿈을 꾸었습니다. 낮에 보았던 그 백사가 온몸에서 찬란한 빛을 뿜어내며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뱀은 더 이상 상처 입은 미물이 아니었습니다. 위험 있고 신비로운 영물,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뱀이 입을 열자 사람의 목소리는 아니었지만 그 뜻이 제 마음속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깊이 감사합니다. 저는 이 산을 지키는 영물입니다. 그 선한 마음에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머지않아 부인께 큰 복을 가져다 줄 귀인이 나타날 것이니 그를 믿고 따르십시오. 잠에서 깨어났을 때 제 뺨 위로는 저도 모르는 눈물 한 줄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창밖은 여전히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제 마음에는 작은 촛불 하나가 켜진 듯 했습니다. 그것은 그저 허황된 꿈이 아니라고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그 신비로운 꿈을 꾼 이후 제 일상은 전과 같았지만 세상을 보는 제 눈은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똑같이 며느리의 무심한 말을 듣고 똑같이 손자의 기저귀를 갈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샘이 솟아난 듯 했습니다. 그 샘에서는 귀인과 복이라는 잊고 지낸 지 오래된 단어들이 퐁퐁 솟아올라 메마른 제 마음을 적셔주었습니다. 허황된 꿈이라 치부하기에는 그 감각이 너무나도 생생했고 백사의 깊고 검은 눈동자는 제 망막에 그대로 새겨진 듯 선명했습니다. 며느리 미나는 제게 영어 학원을 등록하라고 성하였습니다. 어머님도 뭐라도 배우시면 좋잖아요. 준서한테도 도움되고요. 그 말은 여전히 제 가슴을 쿡쿡 쑤시는 가시였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아프지만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귀인을 만나기 위한 첫걸음일지도 모른다는 신락 같은 기대가 싹텄기 때문입니다.
저는 못 이기는 척 집 근처 문화센터의 시니어 영어 회화반에 등록했습니다. 학원에 처음 나간 날 어색함과 낯설매 저는 교실 맨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꼬부랑 글씨가 가득한 칠판을 보고 있자니 내가 이 나이에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여기 앉아 있나 하는 자조 섞인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굵고 나직한 목소리가 제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처음 오셨나 봅니다. 저도 처음엔 칠판만 봐도 머리가 아프더군요. 고개를 돌리자 깔끔한 감색 재킷 차림의 중년 남성이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제 옆자리에 앉고 있었습니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깊은 눈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부드러운 분위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멋쩍게 웃으며 네, 며느리 등살에 끌려왔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허허, 그러셨군요. 저는 장영우라고 합니다. 저 역시 사업상 필요해서 늦깎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통성명을 했습니다. 장영호 씨, 입안에서 몇 번 굴려보니 왠지 모르게 정감이 가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수업 내내 제가 모르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작은 목소리로 뜻을 알려주거나 교재의 페이지를 짚어주는 등 세심한 배려를 보여주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느껴보는 낯선 이의 친절에 제 얼굴이 저도 모르게 붉어졌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교실을 나서는데 영호 씨가 저를 따라오며 말을 걸었습니다. 박은주 선생님, 괜찮으시다면 차 한잔 하시겠습니까? 첫 수업이라 다들 어색하실 텐데 이야기도 나눌 겸 해서요. 그의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학원 근처의 작은 찻집으로 향했습니다. 찻잔의 온기가 손으로 전해져 오자 굳어있던 제 마음도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놓았습니다. 아내와는 몇 년 전 사별했고 자식들은 모두 출가시켜 지금은 혼자 지낸다고 했습니다. 작은 무역업을 하고 있는데 해외 투자건 때문에 영어가 필요해졌다는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그의 이야기에는 과장이나 허세가 없었고 오히려 혼자 된 삶의 쓸쓸함이 묻어나와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외로움과 공명하는 듯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제 이야기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아들 내외와 함께 살며 손자를 돌보는 고단함, 그리고 며느리와의 보이지 않는 갈등까지 누구에게도 쉽사리 꺼내지 못했던 속마음을 낯선 사람 앞에서 술술 이야기하고 있는 제 자신이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는 그저 묵묵히 들어주며 때로는 깊은 공감의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자식 키우는 게 부모의 숙명이라지만 그 마음을 자식들은 다 헤아리지 못할 때가 많지요. 그의 따뜻한 위로 한마디에 저는 울컥 눈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제 평생의 헌신을, 제 힘겨움을 온전히 이해받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다 문득 그의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신의 꼬리를 물고 있는 뱀 모양의 독특한 은반지였습니다. 반지가 참 독특하네요. 제가 무심코 말하자 그가 반지를 만지작거리며 옅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 이거요. 제 사업의 상징 같은 겁니다. 순환과 영원함, 그리고 지혜를 뜻하지요. 뱀이라는 동물이 겉보기와는 달리 예로부터 영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까? 영물이라는 단어가
제 심장을 툭 하고 건드렸습니다. 꿈속의 백사가 떠올랐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산에 자주 가십니까? 제 뜬금없는 질문에 그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저는 주말마다 집 뒷산에 오르는 게 유일한 낙입니다. 그 산의 전기가 참 좋더군요. 저는 저도 모르게 어머나 하고 작은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그가 말한 산은 바로 제가 백사를 구해준 그 산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꿈속 백사가 예언한 운명의 조각들이 제 눈앞에서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백사가 보내준 귀인이 틀림없었습니다. 찻집을 나설 때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은주 선생님, 오늘 만나 뵙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괜찮으시다면 앞으로 학원 오가는 길에 말동무라도 해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제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습니다. 잿빛이던 세상이 총천연색으로 빛나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의 잔소리도 아들의 무관심도 더는 제게 상처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게는 이제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제 마음을 알아주는 귀인이 생겼으니까요. 그날 이후 영호 씨는 제 삶에 스며드는 봄비처럼 조용하지만 깊숙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게 단순한 학원 동료가 아니었습니다. 백사가 보내준 운명의 사자이자 제 고단한 황혼에 찾아온 마지막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운명이라는 이름의 덫속으로 기꺼이 한 걸음 더 깊이 발을 들여놓고 있었습니다. 장영호 씨를 만난 이후 제 삶의 풍경은 놀랍도록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더 이상 고역이 아니었습니다. 학원에 갈 시간이 기다려졌고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다듬는 제 모습이 낯설면서도 싫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서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여자로서의 자의식이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영호 씨는 약속대로 제 곁을 지키는 든든한 말동무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는 학원이 끝나면 의뢰 저를 집 근처까지 바래다 주었고, 함께 걷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는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제 시시콜콜한 푸념, 예를 들어 오늘 준서가 반찬 투정을 했다거나 며느리가 새로 산 청소기 사용법이 너무 복잡하다는 이야기까지도 진심으로 귀 기울여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언제나 제 편에 서서 저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은주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셔서 아드님 내외가 마음 놓고 사회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아직 젊어서 그 고마움을 다 표현하지 못하는 것뿐이지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가뭄의 단비처럼 제 메마른 마음을 촉촉이 적셨습니다. 수십 년간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당연하게 여겨졌던 제 헌신을 타인인 그가 이토록 깊이 알아준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큰 위안을 받았습니다. 그는 제게 단순한 이성적 호감을 넘어 제 존재 가치를 인정해주는 유일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믿음을 바위처럼 단단하게 만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학원에는 유독 허풍이 심하고 남의 일에 참견하기 좋아하는 정근 씨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부동산에 일가견이 있다며 학원 사람들에게 시도 때도 없이 투자 정보를 흘리곤 했습니다. 그날도 수업이 끝난 뒤 정근 씨가 제게 다가와 솔깃한 제안을 했습니다. 박 선생님, 제가 아주 기가 막힌 매물을 하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하면 1년 안에 수익률이 2배는 뛸 자리입니다. 제가 특별히 선생님께만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는 화려한 언변으로 저를 현혹했습니다. 솔직히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겁니다. 평생 돈 걱정 없이 살아보는 것이 소원이었고 며느리에게도 준서 영어 유치원비는 내가 내주마하고 큰 소리 한번 쳐보고 싶었으니까요. 제가 망설이는 기색을 보이자 정근 씨는 저를 근처 찻집으로 이끌고 가 계약서, 비슷한 서류까지 내밀며 저를 재촉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찻집 문이 열리며 영호 씨가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소의 온화함은 온데간데 없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제 앞에 서류를 거칠게 낚아채 훑어보더니 정근 씨를 향해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세상 물정 어두운 분한테 사기를 치려고 해? 이 사람아, 정신 차려. 이건 전형적인 기획 부동산 사기 수법이잖아. 영호 씨의 서슬 퍼런 기세에 정근 씨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더니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소리치며 꽁무니를 빼고 말았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저는 어안이 벙벙해 그저 앉아만 있었습니다. 영호 씨는 제 앞에 앉아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은주 선생님 놀라셨지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저런 뱀 같은 사람 말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무슨 일이든 꼭 저와 먼저 상의하십시오. 제가 선생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지켜드리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심장에 깊은 낙인처럼 새겨졌습니다. 그는 정말로 백사가 보내준 저의 수호자였습니다. 위험한 뱀으로부터 저를 지켜준 저만의 귀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영호 씨에 대한 제 마음은 단순한 호감과 신뢰를 넘어 절대적인 믿음으로 변해갔습니다. 제 삶의 모든 결정을 그에게 의지하고 싶어졌습니다. 그의 세심한 배려는 제 가족에게까지 미쳤습니다. 어느 주말 준서가 갑자기 열이 펄펄 끓어 제가 안절부절 못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들 내외는 급한 출장으로 지방에 내려가 있었고 저는 늦은 밤에 혼자 아이를 업고 응급실로 달려갈 생각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영호 씨에게 전화를 걸자 그는 10분도 채 안 되어 차를 몰고 달려와 주었습니다. 그는 땀을 뻘뻘 흘리며 준서를 안아들고 병원으로 향했고 응급실에서도 접수부터 수납까지 모든 일을 척척 처리해 주었습니다. 의사의 진료를 기다리는 동안 그는 불안에 떠는 제 어깨를 감싸주며 걱정 마십시오. 아이들은 원래 아프면서 크는 겁니다. 제가 옆에 있지 않습니까? 라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그의 넓은 등과 차분한 목소리는 거친 파도 속의 등대처럼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다행히 준서는 단순한 감기 몸살이었고 링거를 맞고 금세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새근새근 잠든 준서를 보며 저는 영호 씨에게 몇 번이고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은주 선생님의 손주는 이제 제 손주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날 저녁
출장에서 돌아온 아들 내외는 영호 씨의 이야기를 듣고는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며느리 미나조차도 어머님, 정말 좋은 분 만나셨네요. 저희가 없을 때 큰 도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족의 인정까지 받게 되자 영호 씨의 존재는 제 삶에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제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제 가족이라는 가장 내밀한 영역까지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제 외로움을 채워주는 연인이었고 저를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는 보호자였으며 이제는 제 가족의 위기까지 해결해주는 든든한 조력자였습니다. 그가 쳐놓은 믿음이라는 거대한 다리 안에서 저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사람이 된 듯 했습니다. 저는 그가 이끄는 대로라면 세상 어디든 따라갈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영호 씨에 대한 제 믿음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쌓여가던 어느 맑은 가을날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은주 선생님께만 특별히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라며 은밀한 제안을 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평소의 온화함에 더해 마치 성스러운 비밀을 공유하려는 듯한 경건함마저 서려 있었습니다. 제 심장은 이유 모를 기대감으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가 차를 몰아 저를 데려간 곳은 다름 아닌 제가 백사를 처음 만났던 바로 그 산의 깊숙한 곳이었습니다. 인적이 드문 오솔길을 따라 한참을 걸어 들어가자 이끼 낀 바위 틈에서 맑은 물이 솟아나는 작은 약수터가 나타났습니다.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부서져 내리며 물 위에서 윤슬로 반짝이는 풍경은 그야말로 성경과도 같았습니다. 여기가 바로 이 산의 정기가 모이는 곳입니다. 영호 씨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며 마치 재단의 사제처럼 경건한 몸짓으로 주변을 정돈했습니다. 저는 그 신비로운 분위기에 압도되어 숨을 죽인 채 그의 다음 행동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차에서 가져온 듯한 커다란 유리병 2개를 꺼내 바위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한 병에는 수정처럼 맑은 약숫물이, 다른 한 병에는 시커먼 흙탕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주 선생님, 세상에는 이렇게 맑은 영혼이 있는가 하면 온갖 욕심과 오물로 더러워진 탁한 영혼도 있지요. 우리네 인생살이와도 같습니다. 그는 흙탕물이 든 병을 가리키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고단했던 삶, 며느리에게 상처받고 아들에게 외면당했던 제 마음이 꼭 저 흙탕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작은 주머니 하나를 품에서 꺼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아무리 더러워진 것이라도 정화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말입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눈처럼 새하얀 가루를 한 줌 꺼내 보였습니다. 고운 소금 같기도 하고 밀가루 같기도 한 그 가루는 햇살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오랫동안 연구해 온 것입니다. 이 산의 영험한 기운을 품은 특별한 광물질을 정제하여 만든 신소재지요. 저는 이것을 심청수라 부릅니다. 마음을 맑게 하는 물이라는 뜻이지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확신과 자부심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가까이 와보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저는 홀린 듯 그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기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는
흰 가루를 흙탕물이 담긴 병에 조심스럽게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는 병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커멓던 흙탕물 속에서 흰 가루가 퍼져나가며 마치 눈꽃이 피어나듯 엉기기 시작하더니 그 찌꺼기들이 서서히 아래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거짓말처럼 맑고 투명한 물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불과 몇 분 만에 시궁창 같던 흙탕물은 바위 틈에서 솟아나는 약수처럼 깨끗한 물로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하는 탄성 외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과학이 아니라 마법이었고 현실이 아니라 기적이었습니다. 영호 씨는 그런 저를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놀라셨지요? 이것이 바로 자연의 위대한 힘이자 이 산이 가진 영험함입니다. 저는 이 기술로 세상의 모든 더러운 물을 정화하여 사람들에게 깨끗한 생명을 되돌려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은 제 귀에 마치 인류를 구원하는 성자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저 넋을 잃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는 제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그윽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은주 선생님, 제가 왜 선생님을 이곳으로 모시고 와 이 비밀을 보여드렸는지 아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백사 때문입니다. 선생님께서 구해준 그 백사는 보통 뱀이 아닙니다. 바로 이 산의 주인이자 산신령의 화신이지요. 그 영물께서 저에게 계시를 주셨습니다. 선하고 정결한 영혼을 가진 동업자를 찾으라고요. 그리고 바로 그날 저는 학원에서 선생님을 처음 뵌 겁니다. 그의 말은 제 심장을 관통하는 한 줄기 빛과도 같았습니다. 흩어져 있던 모든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백사를 구한 것, 꿈에 백사가 나타나 귀인을 예언한 것, 그리고 바로 그 산 아랫마을에 사는 영호 씨를 만난 것, 그가 제게 보여준 이 기적까지.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이 정해준, 산신이 맺어준 필연적인 운명이었습니다. 이 위대한 사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만 밝히는 속물들은 이 신소재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오직 은주 선생님처럼 선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진 분만이 이 기적에 동참할 자격이 있습니다. 저와 함께 세상을 정화하는 이 성스러운 사업의 동업자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동업자. 그 단어는 제 평생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숭고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준서 할머니, 정석이 엄마로 살아왔을 뿐인데 한순간에 세상을 구하는 위대한 사업의 파트너가 된 것입니다. 제 눈에서는 저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제 존재 가치를 온전히 인정받는 벅찬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흐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대답을 들은 영호 씨는 저를 부드럽게 안아주었습니다. 그의 품에 안겨 저는 이제 제 남은 인생이 완벽하게 구원받았다고 믿었습니다. 더 이상 아들 내외의 눈치를 볼 필요도, 돈 때문에 전전긍긍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산신이 내린 증표와 귀인이 내민 약속의 손. 저는 그 두 손을 굳게 잡고 제 앞에 펼쳐질 영광스러운 미래를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날 산에서 내려온 이후 저는
마치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이 된 듯 했습니다. 발은 땅을 딛고 있었지만 제 영혼은 구름 위를 떠다니는 기분이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던 고된 가사 노동과 육아는 더 이상 힘겹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이 위대한 과업을 수행하기 전 거쳐야 하는 성스러운 수행처럼 느껴졌습니다. 며느리의 잔소리마저도 속세에 미물 들이내는 무의미한 소음처럼 귓가를 스쳐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제 마음은 오직 영호 씨가 제시한 세상을 정화하는 사업과 그로 인해 얻게 될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며칠 뒤 영호 씨는 저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산속의 약수터가 아닌 시내의 조용한 전통 찻집이었습니다.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파일을 꺼내 제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알아볼 수 없는 복잡한 도표와 영어로 된 문서들이 가득했습니다. 은주 선생님, 이것이 바로 우리 사업의 청사진입니다. 현재 미국에 있는 파트너사와 신소재 심청수의 원료 독점 수입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계약금만 치르면 국내의 대기업 정수기 회사와 환경 플랜트 업체에 납품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예상 수익률은 보수적으로 잡아도 원금의 10배 이상입니다. 10배. 그 숫자는 제게 현실적인 감각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돈의 액수를 넘어 제 인생 전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마법의 주문처럼 들렸습니다. 이 돈만 있으면 저는 더 이상 며느리에게 준서 영어 유치원비는 걱정 말아라 정도가 아니라 아예 집 한 채를 떡하니 사줄 수도 있을 터였습니다. 평생 저를 무시했던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어깨를 펼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영호 씨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미국 파트너사 쪽에서 갑자기 계약금을 현금으로, 그것도 일주일 안에 지급해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해왔습니다. 아마 다른 경쟁 업체들을 견제하려는 속셈이겠지요. 제가 가진 자금으로는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는 없는데,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괴로운 듯 이마를 짚었습니다. 그 모습에 제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백사가 맺어준 운명인데 고작 돈 때문에 이 위대한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였습니다. 귀인에게 닥친 시련을 돕는 것, 그것이야말로 제가 받은 계시에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힘을 보태겠습니다.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제 말에 그는 마치 예상치 못했다는 듯 놀란 표정을 짓더니 이내 감격한 얼굴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은주 선생님 정말이십니까? 하지만 선생님의 소중한 노후 자금에 손을 댈 수는 없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제 노후 자금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그리고 제 노후는 이 사업이 성공하면 넘치도록 보장될 텐데요. 뭘?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아주 현명하고 대의를 아는 사람이 된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영호 씨는 몇 번이고 사양하는 척했지만 결국 제 고집에 못 이기는 듯 필요한 금액을 알려주었습니다. 액수를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혔지만 저는 애써 태어난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평생 만져본 적도 없는 큰 돈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아무도 모르게 부어왔던 제 비상금 통장을 깼습니다. 결혼할 때 친정 어머니가 쥐어주신 금반지와 남편이 남긴 유품 시계까지 전당포에 맡겼습니다. 하지만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남은 방법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제게는 평생을 자매처럼 지내온 친구, 명자가 있었습니다. 며칠을 망설인 끝에 저는 명자를 찾아갔습니다. 시장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하며 억척같이 돈을 모아 자식들을 모두 대학까지 보낸 생활력 강하고 현실적인 친구였습니다. 저는 차마 신소재 사업이니 백사의 계시 같은 이야기는 꺼내지 못하고 아들 내외가 집을 넓혀 이사하는데 보태줘야 할 급한 돈이 필요하다고 둘러댔습니다. 은주야, 너답지 않게 왜 그래? 무슨 일인데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해? 정석이네가 갑자기 집을 옮긴다고? 명자는 예리한 눈으로 저를 꿰뚫어 보듯 물었습니다. 저는 시선을 피하며 얼버무렸습니다. 뭐 갑자기 좋은 자리가 나서 내가 엄마로서 그 정도는 해줘야지. 이상하다. 지난주에 만났을 때만 해도 그런 얘기 없었는데. 너 혹시 어디 이상한데 돈 쓸 생각하는 거 아니지? 요즘 노인들 등쳐먹는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데. 명자의 날카로운 지적에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사기라는 단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명자의 현실적인 걱정은 신의 계시를 알아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범인의 아둔한 참견으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명자야, 너 나 못 믿니?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내가 허튼 데에 돈 쓸 사람으로 보여? 정말 급해서 그래. 꼭 갚을게. 이자도 쳐서 갚을 테니 제발 이번 한 번만 도와줘. 저는 거의 애원하다시피 매달렸습니다. 제 절박한 모습에 명자는 결국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내가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내가 어떻게 안 빌려주겠니? 하지만 명심해. 무슨 일이든 꼭 나랑 상의해야 한다. 알았지? 저는 몇 번이고 고맙다고 말하며 명자의 손을 잡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씁쓸했습니다. 제 운명을, 제 위대한 선택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친구가 야속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온갖 방법을 동원해 약속한 돈을 겨우 마련했습니다. 돈을 가방에 담아 영호 씨에게 건네주던 날, 그는 제 손을 잡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은주 선생님의 이 고귀한 믿음,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한 동업자를 넘어 운명 공동체입니다. 일주일 뒤 미국에서 계약이 성공적으로 체결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의 비장한 목소리에 저는 벅찬 감동으로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가장 위대한 도박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친구의 우정도, 제 남은 인생도, 그리고 제 모든 믿음까지도.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저는 그가 가져올 눈부신 승전보를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저는 한치의 의심도 없이 제 선택이 옳았다고, 이것이 바로 백사가 예비한 축복의 길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영호 씨가 미국으로 떠난 후 제 시간은 마치 꿀처럼 달콤하고 더디게 흘러갔습니다. 저는 매일 달력에 동그라미를 쳐가며 그가 돌아올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그의 성공적인 계약을 위해 기도했고, 밤에 잠이 들면
황금빛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손자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는 고된 현실은 곧 펼쳐질 영광을 위한 잠시의 기다림에 불과했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수십억 자산가가 되어 있었고 세상을 구원한 위대한 사업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약속한 일주일이 다가올수록 제 기대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저는 그가 돌아오는 날 아들 내외를 고급 레스토랑에 불러내어 멋지게 사업 계약서를 내밀고 명자에게는 빌린 돈의 2배를 갚으며 내 덕분이다라고 어깨를 두드려주는 상상을 하곤 했습니다. 그 상상만으로도 입가에 웃음이 번졌고 평생 굽어있던 허리가 꼿꼿하게 펴지는 듯 했습니다. 약속의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미국에서 계약 잘 마치고 지금 공항에 도착했소라는 그의 문자가 언제 도착할까 목이 빠져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지나고 점심이 되어도 휴대폰은 잠잠했습니다. 비행기가 연착되었나? 아니면 시차 때문에 아직 연락할 시간이 아닌가? 저는 애써 불안한 마음을 다독이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초조해진 저는 결국 그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수화기 너머에서는 차가운 기계음만이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배터리가 다 되었을 거야. 공항이 복잡해서 정신이 없을 거야. 수만 가지 긍정적인 이유를 떠올리려 애썼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차갑고 끈적한 불안감이 뱀처럼 스멀스멀 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1분 간격으로 휴대폰을 확인하고 그의 번호를 수십 번도 더 눌러보았습니다. 날이 밝아오고 다음 날이 되어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전화기는 꺼져 있었고 그에게서는 어떤 소식도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거대한 물음표로 가득 찼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 혹시 사고라도 당한 건 아닐까? 불안감은 점차 공포로 변해갔습니다.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심장이 멎을 듯 놀라 화면을 보니 친구 명자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차마 전화를 받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돈을 갚기로 한 날이 이미 지나버렸기 때문입니다. 몇 번의 벨이 더 울리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겨우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은주야, 너 무슨 일 있어? 왜 연락도 없고 돈 갚기로 한 날인데 소식이 없니? 내가 가게 일 때문에 바빠서 이제야 전화했네. 명자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씩씩했지만 그 목소리가 제게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목이 꽉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 말이 없어? 정석이네 이사하는 건 잘 되어가고 내가 걱정돼서 전화했지. 명자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제 입에서 나온 것은 변명이 아니라 저도 모르게 터져나온 울음 섞인 사과였습니다. 제 목소리가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눈치챈 명자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너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은주야? 말 좀 해봐. 저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전화기를 붙들고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백사 이야기부터 귀인이라 믿었던 영호 씨, 그리고 기적의 신소재 사업까지 제 이야기가 이어지는 동안
수화기 너머의 명자는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제 통곡 섞인 고백이 끝났을 때 명자는 깊은 한숨과 함께 말했습니다. 은주야, 너 사기당한 거야. 사기. 정근 씨에게서 저를 구해줄 때 영호 씨가 썼던 바로 그 단어. 명자의 입에서 나온 그 차가운 단어는 비수가 되어 제 심장을 그대로 꿰뚫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는 내 귀인인데, 백사가 보내준 사람인데. 저는 필사적으로 부정했지만 꺼져 있는 그의 전화기와 사라져버린 제 전 재산이 냉혹한 현실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한 아들 내외 앞에서 모든 것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명자에게서 연락을 받은 아들 정석이가 저를 추궁했고 저는 결국 모든 사실을 실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며느리 미나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고 아들 정석이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어머니, 제정신이세요? 그 나이에 무슨 뱀 꿈 타령에 귀인 타령이에요. 평생 모은 돈을, 아니 친구 돈까지 빌려서 얼굴 본 지 몇 달 되지도 않은 놈한테 갖다 바치다니요. 정석이의 고함 소리가 거실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미나는 옆에서 거의 실신할 듯 주저앉아 우리 준서 유치원비는 어떻게, 우리 집은 이제 어떻게라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들의 원망과 절규는 수백 개의 바늘이 되어 제 온몸을 찔러대는 듯 했습니다. 저는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거실 바닥에 엎드려 미안하다, 내가 다 잘못했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한때는 저를 좋은 분 만나셨다며 부러워했던 아들 내외의 눈에는 이제 경멸과 원망만이 가득했습니다. 저의 위대한 사업은 한낱 노망든 늙은이의 허황된 꿈이 되어버렸고 저의 귀인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희대의 사기꾼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쌓아 올렸던 믿음의 성은 와르르 무너져 내렸고 그 폐허 속에서 저는 갈 곳을 잃은 채 홀로 남겨졌습니다. 세상이 끝난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집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아들 정석이는 저를 없는 사람 취급했고 며느리 미나는 제 얼굴만 봐도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던 손자 준서마저도 집안의 냉랭한 기운을 느꼈는지 제 곁에 잘 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손으로 평생 일궈온 따뜻한 보금자리를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어버린 죄인이었습니다. 저는 방 안에 틀어박혀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잠을 자려고 눈을 감으면 온화한 미소로 저를 바라보던 영호 씨의 얼굴과 제가 선생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라고 속삭이던 그의 목소리가 악몽처럼 되살아났습니다.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보다 그런 명백한 거짓에 제 인생 전부를 걸었던 제 자신이 너무나도 어리석고 혐오스러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이대로 눈을 감고 다시는 깨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빛이 꺼지고 제 삶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혀버린 듯 했습니다. 그렇게 죽은 듯이 며칠을 보내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누군가 제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저는 대답할 기력도 없어 돌아 누워만 있는데 문이 열리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은주야, 나다. 명자. 친구 명자였습니다. 저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돈을 떼인 것도 모자라 제 어리석음 때문에 평생의 우정까지 잃었다는 생각에 그녀의 얼굴을 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명자는 제 침대맡에 가만히 앉더니 아무 말 없이 제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억지로 눌러왔던 설움이 다시 북받쳐 올랐습니다. 가 다들 나보고 바보래. 늙어서 주책이라고 노망이 났다고 손가락질해. 나 같은 건 그냥 죽어야 돼. 저는 이불 속에서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러자 명자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끄러운 소리 마라. 내가 왜 죽어? 죽어야 할 놈은 너를 속인 그놈이지. 내 잘못이 아니야. 사람 믿은 게 무슨 죄라고. 정 주고 마음 준 게 무슨 잘못이냐고. 나쁜 건 그걸 이용해 먹은 그놈이지. 명자의 꾸짖음 섞인 위로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원망이 아닌 저에 대한 안타까움과 연민이 가득했습니다. 일어나, 은주야. 이렇게 무너져 있으면 그놈만 좋은 일 시키는 거야. 내가 뺏긴 게 어디 돈뿐이니? 내 자존심, 내 믿음, 내 남은 인생까지 다 뺏기게 둘 거야? 이대로 주저앉으면 정말 바보 되는 거야. 일어나서 싸워야지. 잡아야지, 그놈. 명자는 제 손을 억지로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손은 반찬 가게 일로 거칠었지만 세상 그 무엇보다 강하고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억지로 죽을 떠먹이고 퉁퉁 부은 제 얼굴을 물수건으로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가자. 경찰서에. 경찰서라는 말에 저는 몸을 움츠렸습니다. 제 치부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두려웠고 수치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단호했습니다. 내가 안 가면 내가 너를 업고라도 갈 거다. 결국 저는 명자에게 거의 끌려가다시피 집을 나섰습니다. 경찰서는 차갑고 낯선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담당 형사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더듬거리며 사건의 전말을 이야기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자 형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서류철 하나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저와 비슷한 연배의 여성들 사진이 여러 장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님만 당하신 게 아닙니다. 이놈 장영호는 상습범입니다. 주로 혼자 사는 노년 여성분들이나 어머님처럼 자식들과 갈등이 있는 분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똑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심청수라고 이름 붙인 그 가루는 그냥 시중에서 파는 정수용 화학 약품 덩어리고요. 형사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거대한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에게만 특별했던 운명, 백사가 맺어준 단 하나의 인연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그저 그가 수십 번도 더 반복했을 싸구려 연극의 하나였다는 사실. 저는 그의 수많은 피해자 중 한 명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 깨달음은 제게 마지막 남은 일말의 환상마저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수치심과 절망 대신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감히 내 진심을, 내 외로움을, 내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장난을 쳐? 나뿐만 아니라 나와 같은 아픔을 가진 다른 사람들의 마음까지 갈기갈기 찢어놓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잡아주세요. 제발 그 사람 꼭 좀 잡아주세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정과는 다른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방 안에 숨어 있지 않았습니다. 명자의 도움을 받아 형사가 알려준 다른 피해자분들에게 조심스럽게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저처럼 수치심에 문을 걸어 잠그고 이야기하기를 꺼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먼저 제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고 눈물로 호소하자 그분들도 하나둘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찻집에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울고 함께 분노했습니다. 혼자일 때는 그저 무력한 피해자였지만 함께 모이니 우리는 거대한 상처를 공유한 단단한 연대가 되었습니다. 저의 이런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차린 것은 아들 정석이었습니다. 제가 매일같이 다른 피해자들과 통화하고 장영호에 대한 정보를 모으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던 아들은 어느 날 저녁 제 방으로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어머니 마음을 조금만 더 일찍 헤아렸더라면. 아들은 차마 제 얼굴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왜 그런 사기꾼한테 넘어가셨겠어요. 다 저희 때문이에요. 외롭게 해드리고 무시하고 제가 못난 자식입니다. 아들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다가가 아들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원망도 미움도 이미 눈 녹듯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우리는 그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야 할 세상에 단 하나뿐인 가족이었습니다. 그날 아들은 제게 작은 수첩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장영호가 자주 갔을 법한 장소, 그가 만났을 법한 사람들의 목록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도 저 모르게 뒤에서 그를 추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흩어졌던 마음들이 다시 하나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돈은 잃었지만 저는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친구의 우정, 상처 입은 이들과의 연대, 그리고 아들의 뒤늦은 진심까지. 이제 싸움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들의 연대는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혼자서는 그저 수치심에 숨어 지냈을 여인들이었지만 함께 모이니 우리는 서로의 용기가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기억하는 장영호의 사소한 습관, 말투, 그가 흘렸던 거짓 이야기의 조각들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은 그가 특정 지역의 골프 연습장을 자주 언급했다고 했고, 다른 분은 그가 낚시를 즐긴다며 서해안의 한적한 포구 이름을 댔습니다. 아들 정석이는 그 정보들을 바탕으로 주말마다 차를 몰고 다니며 그의 흔적을 끈질기게 추적했습니다. 결정적인 단서는 아주 의외의 곳에서 나왔습니다. 피해자 중 한 분이 영호가 선물했던 스카프를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스카프를 볼 때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동시에 그를 잡을 증거가 될까 싶어 참아 버리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그 스카프의 상표를 단서로 그가 자주 이용했을 법한 백화점의 CCTV 기록을 경찰과 함께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다른 여성과 함께 다정하게 쇼핑하는 모습을 포착해냈습니다. 그는 또 다른 사냥감을 물색하며 여전히 서울 시내를 활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검거 소식을 들은 것은 며칠 뒤 피해자들과 함께 모여 대책을 논의하던 찻집에서였습니다.
형사에게서 온 전화를 받은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잡혔답니다. 그 사람 잡혔대요라고 외쳤습니다. 그 순간 찻집 안은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자 그동안 겪었던 서름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온 눈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를 짓눌렀던 거대한 바위 하나가 겨우 치워진 듯 했습니다. 몇 달 뒤 법정에서 저는 장영호와 다시 마주했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그는 제가 알던 그 온화하고 젠틀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초췌하고 불안한 눈빛으로 두리번거리는 그저 초라한 늙은 사기꾼일 뿐이었습니다. 저를 발견한 그의 눈이 순간 흔들렸지만 이내 그는 뻔뻔하게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를 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는 증오나 분노 대신 깊은 허탈감과 연민이 뒤섞여 올라왔습니다. 저토록 비루한 거짓 연극에 제 인생을 걸었다는 사실이 새삼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그의 추악한 실체가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비슷한 수법으로 수많은 여성의 돈과 마음을 훔쳐왔고 그 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며 도박에 탕진했습니다. 그가 제게 보여주었던 심청수의 기적은 학창시절 화학 시간에나 배울 법한 요오드와 과탄산소다의 간단한 화학 반응에 불과했습니다. 백사 이야기는 제가 무심코 털어놓은 이야기를 듣고 즉석에서 꾸며낸 맞춤형 시나리오였습니다. 제 운명이라 믿었던 모든 것이 그의 손바닥 위에서 펼쳐진 저급한 인형극이었던 셈입니다. 증인석에 설 차례가 되었을 때 제 다리는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제 곁에는 명자가 그리고 방청석에는 저와 함께 싸워온 다른 피해자분들과 아들 내외가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피고인석의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저 사람에게 돈만 잃은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 남은 인생을 통째로 도둑맞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고도 존중받지 못했던 한 여자에게 그는 구원자처럼 다가왔습니다. 제 외로움을 위로해 주었고 제 자존심을 세워주었습니다. 저는 그가 보여준 거짓된 친절에 제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는 제 돈을 훔친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제 마지막 믿음을 훔쳐갔습니다. 제 목소리는 처음에는 떨렸지만 말을 이어갈수록 점점 더 단단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당신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나를 무너뜨리지 못했다고. 당신 덕분에 나는 더 강해졌습니다. 당신이 짓밟았던 내 상처를 통해 나는 나와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과 손을 잡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를 외면했던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이 얼마나 존엄한 존재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내게서 훔쳐간 것은 빈 껍데기 돈 몇 푼이지만 내가 얻은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것들입니다. 제 말이 끝나자 법정 안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약하고 어리석은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삶의 주체로서 제 목소리로 당당하게 제 상처와 극복의 과정을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장영호는 상습사기 혐의로 무거운 죗값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돈은 대부분 그가 탕진해버려 되찾을 길이 막막했지만 더 이상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되찾았으니까요.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자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아들 정석이와 며느리 미나가 다가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미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했어요. 그리고 정말 존경합니다. 그 한마디에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응어리마저 봄눈처럼 녹아내렸습니다. 요즘 저는 다시 뒷산에 오르곤 합니다. 예전처럼 도망치듯 오르는 산이 아닙니다. 이제는 제 두 발로 당당하게 딛고 서서 제 삶의 무게를 온전히 감당하며 오르는 길입니다. 그날 백사를 만났던 덤불을 지날 때면 저는 가만히 서서 눈을 감고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그 백사는 정말 영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그가 예언한 귀인은 장영호 같은 사기꾼이 아니었을 겁니다. 시련 속에서도 제 곁을 지켜준 친구 명자, 뒤늦게나마 철이 들어 제 손을 잡아준 아들, 그리고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제 자신, 이들이야말로 제 인생의 진짜 귀인이 아니었을까요? 산 정상에 올라 아래를 내려다봅니다. 제가 사는 동네가 장난감처럼 작게 보입니다. 한때는 저 작은 세상이 저를 가두는 감옥처럼 느껴졌지만 이제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소중한 보금자리로 보입니다. 바람이 제 뺨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그 바람결에 저는 제게 속삭여줍니다. 괜찮다, 은주야. 너는 잘 이겨냈고 앞으로도 잘 살아갈 거라고. 그렇게 제 인생의 길고 길었던 겨울이 가고 따스한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평생 가족만을 위해 살아온 한 여인이 겪어야 했던 시련을 통해 우리는 어쩌면 인생의 가장 큰 위기가 가장 소중한 것을 되찾게 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진정한 귀인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힘들 때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가족과 친구, 그리고 어떤 시련에도 꺾이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자기 자신이라는 것. 이것이 오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작은 교훈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늘 따뜻한 지혜와 위로가 함께하기를 바라며 오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에게 큰 힘을 실어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더 깊이 있고 울림 있는 인생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언제든 저희 말년의 지혜 채널을 찾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